자,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심리치료 강의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어제와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또 이제 가을을 우리가 통해서 지나온 또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며 회상케 하시고 더 반성케 하시며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점검케 해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또 이제 2달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2달 동안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쌓여져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깨끗하게 회복을 하고 영육 안에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2달도 우리가 이제 잘 결산을 해가며 좋은 열매를 바라며 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의 가족 치료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 가족 안에서 분쟁이 많고 또 갈등이 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심리적 정신적인 질환도 어느 때보다 많은 이때에 오늘은 보혜의 가족 치료 기법을 통해서 또 성경적인 진단을 통해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아멘.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다세대 멀티 제너레이션이라 하죠. 다세대 가족 정서 치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혜의 치료하면 보혜의 치료가 뭐지? 물론 뭐 학부나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석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죠.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이제 보혜의 치료 기법을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해 나가고 또 각자 역할을 맡아서 가정 내의 갈등들을 서로의 입장에서 드라마로 엮어서 치료해 나가는 이런 걸 통해서 가족 내의 정서 불안이나 갈등이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건강하지 못하단 말이지.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건강하지 못한 가족 체계는 그 가족 내에서는 항상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 활동할 때도 또 많은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의식하고 건강한 가족 만들기라 할까요? 또는 건강한 가족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도 있고 건강한 사회도 있지 않겠어요? 건강한 나라도 있고. 그러므로 오늘은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또 쉽게 강의를 하면서 재미있게 진행해 나가려 합니다. 우선 가족 정서 체계 치료라고 하는 보혜의 가족 치료가 뭐냐 하면 분화를 건강하게 시켜주는 치료 기법이다. 쉽게 들으면 분화. 그럼 분화란 뭐냐 하면 자, 엄마와 딸이 너무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존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딸만 사는 집이 있다 합시다. 뭐 요즘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렇게 막 가족 분열도 많고 또 따로 사는 가족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서로 의존도가 높아져요. 물론 아이가 더 높아지죠. 그러나 나중에 아이가 이제 20대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 부모는 이제 뭐 한 50대 초반이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40대 후반이나 그때 엄마는 심리적으로
이런 증후가 옵니다. 즉, 둥지 위기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네스트 크라이시스 신드롬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심리학 용어로는 그러니까 네스트 크라이시스. 즉 둥지에는 누가 살아요? 새가 살잖아요. 참새도 살고 뭐 까치도 살고. 그런데 그 둥지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엄마 새가 아기들을 알을 낳아서 부화해서 먹이를 정성을 다해서 물어와서 먹여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최고 하면서 지지배 할 때가 행복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새들이 크니까 어디로 가요?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새 혼자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 새가 우울해져가지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걸 둥지 위기라고 그래요. 그 집에 위기가 생겼다. 그 둥지에 사는 엄마 새가 혼자가 되다 보니까 맨날 다 이제 떠나간 새끼 새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도 너무 친밀하게 엄마 아빠 또는 뭐 아빠와 아들 뭐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척도가 올라가면 의존도가 10으로 하면 거의 막 90으로 계속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럼 한 6이나 한 7 정도가 좋아요. 그런데 또 너무 내려가면 또 무관심이 되니까 무관심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있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크고 나면 떠나잖아요. 뭐 학교를 졸업하고도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일찍이 뭐 우리 한국 사회는 기러기 가족 해가지고 한때 다 이게 뭐 원하지 않는 가족 이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아빠는 쭉 일을 하니까 외로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상호 외로움이 심하단 말이지. 그런 가운데에서 엄마와 아들이든 엄마와 딸이든 뭐 미국으로 갔던 영국으로 갔던 뭐 어디로 갔던 간에 가 있는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서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빠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고만 싶지 그리기만 하지 보지를 못해. 이런 가족 내 역기능이 일어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안 좋은 겁니다. 너무 의존도가 돼 있는 미국에 가 있거나 뭐 영국에 가 있거나 뭐 독일에 가 있거나 가 있는 그 관계는 지나치게 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합쳐졌다 합시다. 이제 다 아이들이 커서 대학 졸업하고 해외 유학 끝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더나 그러면 의존도가 심했던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에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심각한 그런 허전함, 생애 주기의 위기가 온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40대 주부나 50대 주부들이 아이들이 이제 다 키껏 공부시키고 지금 뭐 재산 다 뭐 집 팔고 아파트 팔아가 공부시켜 놨더니만 그 다음에는 직장 생활 하더니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하더니 어딜 가요? 결혼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구를 해보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자녀도 자녀대로 의존도가 높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그걸 일일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좋게 받아들이고 또 다 거기에 대해서 다 그냥 서로 관계를 끈끈하게 맺으려고 막 저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독립심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상호 간에 부모든 자녀든 그렇게 되다 보면 건강한 그 부부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즉 시집을 갔거나 장가를 간 아들이나 딸은 너무 그 엄마 아빠를 의존하는 그 지속성이 너무 강해지면 독립심이 떨어지잖아요. 분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쫙 붙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걸 띄워줘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걸 띄워주는 거는 서로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는 서로 좀 거리를 가지고 일부라도 거리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정체성이나 독립성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재학습이 필요한 거죠. 이걸
보현의 가족 치료에 있어서 자아 분화라 그러는 겁니다. 에고 세퍼레이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자아를 너무 어떤 가족의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 이거야. 나의 독립성, 나의 주체성, 나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라 이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그리고 군대 가서도 보면은 너무 좀 연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군의 생활에 적응 못하고 확 우울해하고 말이지. 예? 예.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그 굉장히 군대 생활이 힘들어져요. 요즘은 또 뭐 상담도 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군대에도 다 있다마는 옛날에는 그러면은 바보가 돼요. 지나치게 부모를 의존하던 아이가 군에 가니까 옛날에는 뭐 70년대, 60년대는 군에 가면은 뭐 세상 끝나는 줄 알잖아. 그냥 막 울면서 막 그냥 막 머리 빡빡 밀고 가가지고 말이죠. 에? 언제 오나 이제는 뭐 그렇게 충격을 가지고 가니까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것들을 치료를 못 받고 나면 직장 생활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때도 봐죠. 학교에 가서 또 소변을 못 놓거나 꼭 집에 와서 놀려 끙끙거리 참거나 엄마하고 너무 애착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아이 때부터 그런 현상을 보이면 그 유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고 소변 놓기 훈련도 시키고 심리적으로도 엄마가 떨어져 있게 아빠가 떨어져 있게 이런 독립성을 자꾸 대화로 이야기해 주면서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러다 낫겠지. 절대 아닙니다. 저러다 낫겠지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신드롬, 증상이 보일 때는 그것을 딱 알고 분화시키고 독립성을 키워주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렇죠. 아내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 하면 그 한 몸이란 말은 뭐냐면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제는 부모와는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자꾸 부모한테 손을 벌리는 자식들.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세대에서는 보세요. 다들 어렵게 자랐단 말이에요, 옛날에. 6.25 이후 세대 아닙니까, 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잘 공부시켰다.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과외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나친 경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70년대, 또 80년대, 다 이렇게 중고를 다니면서 경쟁의 그러한 사회관계, 대인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어떤 강박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런 좀 더 하이어 레벨로 가야지 나는 이런 욕구, 잠재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모가 잘 도와주고 의존관계가 그냥 형성이 돼서 도움이 되면은 또 그런 데로 넘어가긴 하지만 그것도 병든 상태예요, 사실은. 왜? 자기 독립성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오렌지족들처럼 특별히, 오렌지족들 보세요. 노력을 안 하고 부모가 이런 재산을 다 보장받으니까 흥청망청거리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오렌지족이란 말이 생겼겠냐 말. 사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다니면서. 이것이 다 어릴 때 교육을 잘못 시켰다. 교육. 어떤 환경 속에서 분할을 안 시켜주고 그냥 다 돈으로 바쁘니까 그냥 보상을 돈으로 해주는 거예요. 인류 과외시켜주고 뭐. 모든 걸 갖다가 젊은 아이 갖다가 유학 보내놓고는 막 최고급 차를 사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한국에서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와서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관심이 많아. 공부를 안 하고. 또 하다 말고 갑자기 또 이제 휴학을 하고 심지어는 마약을 합니다. 마약도 하고. 부모들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보내준 등록금 가지고 뭐하고 앉아 있어요? 흥청망청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박한상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큰 사건 아닙니까? 결국은 크게 한약방을 하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내가 재산을 갖다 뺏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욕구. 그게 뭐냐면 분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보현의 가족치료 이론처럼 다 돈으로 해서 최고로 키우겠다는 욕구만 있지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사회관, 건강한 물질관, 건강한 인생관, 행복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난 문제라고 진단을 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건강하지 못한 지나친 의정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들이든 또는 아빠와 뭐 딸이든 간에 또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라도 서로 성장 과정에서 의존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냥 김미야. Please take care of me. Please take care of me. Give me something. 뭔가 날 잘해달라고만 요구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런 부부들은 오래 못 가요. 희생이 없잖아요, 사랑 안에. 그러니까 유아적인 그 바다만 먹던 엄마 아빠 해주던 그 습관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에서 상대를 서로 바라보니까 이 부부가 건강하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제가 보면요. 지금 30대, 40대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뚱이처럼 애들을 계속 케어하다가 다 거의 늦게 결혼을 해.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우산 속에 있다가 이제 결혼해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저거 뭐 준비할 것도 많지. 애 나니까 또 무슨 육아비 나가지. 또 좀 있으니까 또, 전부 다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우리 70년대, 60년대에는 그거 당연한 거야. 그냥 뭐, 아프면 그냥 원기수 하나 먹으면 낫는 거고, 그냥 뭐 믿음이 약이야.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고, 냉수를 그냥 일으키고 나면은 배가 안 아파요, 그때는. 지금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문제는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왜? 마음의 병이 심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트라이앵글 컴플릭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여기 스몰 2에 보면 나오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가정이 있다 합시다. 있는데 이 엄마가 전부 다 아이들을 자기 손에다 소나기에 쥐고 흔드는 집이 있다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 시집 장가를 다 갔어. 근데 아이들은 엄마를 좋아하지 않아, 사실은. 왜?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막 권위적으로 하면서 말 안 들으면 막 뭐라 하고 그러고 막 때리고 했기 때문에 멀리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놔주지를 않아.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애들 계속 끊임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가 엄마 혼자 내버려 둘 거냐? 기껏 키워놨더니, 너희들끼리만 잘 살면 되냐? 돈을 보내라. 계속 괴롭혀. 그러면 그 자식들의 부부 생활이나 결혼 생활이 좋아질까요? 자꾸 그 결혼한 자녀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간섭을 하고 돈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자꾸만 이렇게 흔들어 대니까. 그리고 아들이 말을 안 듣면은 딸한테 전화해서 또 딸을 개입을 시켜. 야, 너, 걔가 말을 안 듣는데 네가 좀 어떻게 해보거라. 네가 누나니까. 이걸 바로 삼각관계라는 거야. 꼭 누군가를 끼워 집어넣어서 자기의 불만을 압력을 줘서 해소시켜가지고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의외로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또 밖에 나가도 꼭 자기가 누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잡하게 만들어. 그러면 진실이 어떻게 돼요?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하게 말을 해버리니까. 정작은 전에 집사님도 하면 그런 일 있었잖아. 정작은 자신이 잘못해놓고 나서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끌어들여 자꾸 사람들을. 이걸 트라이앵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왜? 그 안에 욕구와 불만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해야만 가만히 있는 그런 유형이 되는 거죠. 예. 직장에서도 이런 유형이 많고 교회에서도 이런 유형이 있고. 왜? 이것이 다 어릴 때에 바로 이런 보현의 가족 치료, 즉 독립성과 그 다음엔 건강한 인격의 형성이 잘 안 되고 너무 의존도가 있게 키웠거나 이기적으로 키웠거나 내가 최고야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자란 사람들 중에서 꼭 누군가를 끌어당겨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려 하는,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 하는 이런 것을 정서적 삼각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면 직면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냥 두잖아요. 그냥 두면 그분은 계속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만들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직면을 해서 또 제3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3자가 진실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실체를 알아야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뭘 느껴요? 고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이런 방법 쓰면 안 되겠구나. 이게 유아적인 거잖아. 어릴 때 하는 습관이란 말이야. 아빠가 이놈 뭐라고 막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또 다 얘기하고 또 뭐 오빠한테 가서 막 하여튼 자기가 뭔가를 받으면 못 견뎌가지고 누구한테다가 자기를 해서 끌어당겨서 그걸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어릴 때는 귀엽다 넘어가지만 사실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문제를 만드는 게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그 댕기면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그래서 그냥 별명이 수근수근이야. 그게 다 어릴 때 그런 과정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무관하게, 무관심하게, 그리고 거리를 딱 두고, 경계를 쳐주고, 이런 걸 해보세요, 한번. 그럼 그 사람 처음에는 막 난리치지만, 아무도 상대 안 해주면, 그 다음에는 자신을 바꾸게 돼 있어요. 이런 방식이 안 통하는구나. 그걸 분화시켜준다. 즉, 거리를 딱 줘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딱 떨어뜨려 놓고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또 누구한테 가서 이걸 하소연해 볼까? 누구한테 가서 불평을 말해 볼까? 막 하다가 아무도 안 해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럴 때 이제 전문 치료사가 그런 사람을 치료해 주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만은,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안 되면은 이제 어쨌든 좀 시간이 가겠죠. 스스로 깨닫기까지는. 네 번째, 가족 투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투사는 여기 보면 지금 프로젝터에 지금 제가 쏜 강의가 있습니다. 제 노트북을 통해서. 이걸 투사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 기계는 프로젝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이란 말을 투사라고 그러고, 프로젝터는 노트북에 있는 이 강의안이 이 화면에 나타나게 해주는 기능을 할 때는 프로젝터가 되는 거예요. 투사기가 되는 겁니다. 한국말로. 영어는 프로젝터지만. 이런 것처럼 한 가족 안에는 부모로부터 받는 언어, 말투, 습관, 쉽게 말하면 경상도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 아빠가 경상도 말을 쓸 거 아닙니까? 니 그랬나? 그래 하마 벌써 왔나? 밥 먹으래 그만 자자. 경상도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이도 똑같이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지. 또 습관도 그래요. 아버지가 저녁마다 술 마시는 계속 아버지가 있어. 계속 술을 마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 그걸 아이들이 어릴 때 다 본단 말이에요. 듣고.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하는 아버지 밑에 자라면 아이도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화가 형성이 됩니다. 왜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그리고 왜 기분 나쁜 말을 자꾸 하지?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어릴 때는 말을 못하고 참다가 성인이 되고 나면 관계가 깨지거나 단절되죠. 그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아버지는 도박을 열심히 한다 그래요. 만약에 하여튼 막 돈만 생기면 도박을 가고 돈만 많이 친구들하고 모여서 돈 내기 나고 이러면 그걸 보고 자라는 또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에휴, 왜 아버지는 맨날 도박만 하고 말이야. 우리들은 관심 없고 애들한테는 이렇게 자랐다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커서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행동을 증오하면서도 자신도 도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요즘 전 청조 남현이 사건이 시끄럽죠.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 청조라고 하는 27살 먹은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아버지가 또 아주 사기꾼이에요. 한 예를 든다 그러면 많은 사기를 쳤지만 2018년에 16억 몇천만 원을 부동산 사기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었어요. 전청조라는 그 여성 아닙니까? 원래 성 자체가 피메일이란 여성인데 남성 흉내를 낸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땅을 팔아주겠다고 해놓고는 그 돈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자신이 착복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딸한테도 돈을 보내주면서 사기술을 좀 전수시켜 준 것 같아. 사기 기법을. 5년째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어디가 숨어 있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뭐 해외로 나갔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자, 가족 구조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사기를 치고 수십억을 해먹는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또 아닌 자식들도 뭐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확률 게임을 한다 그러면 투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주제가 가족 투사 아닙니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화를 하며 그 습관과 모든 걸 보면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 19년 목회를 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상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흑인 가족을 연구해 봤더니 흑인 가족들은 대물림으로 도둑질을 하더라고. 대물림으로 마약을 하더라고. 대물림으로 살인을 하더라고. 이게 바로 가족 투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주 모범적인 백인 가정을 또 연구해 보니까 대를 이어서 잘 돼요. 대를 이어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유명한 그 목사님 가족을 연구해 보니까 그 집안은 대를 이어서 목회자고 선교사고 교수고 의사고 계속 좋은 그런 자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가족 구조에서 단추가 범죄의 단추를 끼게 되면 이 단추를 자녀들에게도 계속 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면 그 남현이라는 여성도 42살인가 그런데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아닙니까? 그럼 42살짜리와 27살짜리가 일단 이게 결혼한다? 이 말이 됩니까? 두 번째는 또 뭘까요? 고가의 벤틀리 한 4억 대를 선물을 해줍니다. 물론 그 돈은 거의 한 20억을 사기를 쳤더라고요. 전청조라는 사람이 사기를 한 19명에 쳐가지고 모은 돈이 한 20억이 돼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벤틀리도 주고 하면서
하니까 남현이라는 여성은 나는 속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걸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엄청난 많은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짓말 속에서 또 자신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뭐 가슴 절제도 하고 또 고환도 뭐 이식했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또 가짜로 피를 토하는 장면도 연출하면서 동정표와 또는 물질 공세를 통해서 마음을 사로잡았겠죠. 그리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남엘이라는 여성은 엄청난 물질 공세를 하니까 묵인 내지는 공조가 되고 넘어갔겠죠. 분석을 할 때. 예. 나는 피해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자격까지는 없다고 봐요. 피해자라는 건 말 그대로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됩니다. 남현이라는 여성의 돈을 편취했거나, 그죠? 그래서 피해를 줬을 때는 나는 피해자다가 맞지만 그게 아니라 공여를 받았잖아요. 많은 돈을, 거의 한 6억 이상의 돈을. 예. 그래서 이제 돌려준다, 부랴부랴 막 하지만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심리세계를 분석해보면 거기에는 기대심, 보상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끊지 못한 거죠. 그러다 이제 빵 터지게 되니까 이제 발뺌을 하겠죠. 내가 볼 때는. 자, 어쨌든 뭐 대개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대개 나오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그래요. 네. 절대로 한 사람은 결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다 가족 체계에서 생긴 거라는 걸 우리가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사람의 가족 환경, 가족 체계, 형성된 인격, 그런 데에서 나타난 욕구들이 이런 일들을 만드는 거고, 특히 전청조라는 그 여성은 남성 흉내를 내고 선글라스를 끼고 경호원들을 한 달에 1,500만 원씩을 주면서 재벌 흉내를 내가며 하는 그것이 뭐겠어요? 완전히 사기꾼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은밀하게 뭔가 지시를 받았을 거로도 보여집니다만,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참 큰일이다. 참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유사한 사기 사건들이, 저도 이런 사기 사건들을 많이 지금 다루고 있지만은 피해자들에게도 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되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보면요, 그 안에 욕구가 있는 거예요. 보상의 욕구가 너무 커. 이쪽에서 어떤 피해를 본 것을 이쪽에서 보상받는 심리가 있을 때 사기꾼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돈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좀 약속이 있지만 두 건 약속이 다 그런 약속들이에요. 네. 사기를 당하고 나서 하니까 이제 심리 치료 상담도 필요하고 또 형사 사건에 대한 그런 일도 진행을 하는 거죠. 예. 두 가지를 다 도와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형사소송, 민사소송, 그 외 많은 법을 또 많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 투사라는 거는 항상 가족 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습관, 그 다음에 가치관, 그 다음에 관계. 즉, 불만이 많을수록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면 그 욕구가 강해집니다. 왜? 보상의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참 뻔때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형만, 누나만 좋아하고 나는 무시를 했어. 그러면 그 욕구가
잠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투사가 돼요. 어디선가 뻥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족들이 알아야 돼. 알고는 질서 유지를 해줘야 돼, 부모들이. 야, 너 지금 동생이 기분이 나빠하고 좀 이러는데 좀 잘 좀 이렇게 해서 마음을 좀 풀어줘. 자꾸 풀어줘. 이렇게 자꾸 아예 교통 질서를 만들어줘야 돼. 갈등을 풀어야 돼. 그게 또 부모가 할 일이죠. 갈등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자식들은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뭡니까? 부모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교통 질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 노란불 들어오면서 빨간불 들어오잖아, 좀 있으면. 그러니까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빨리 스탑 시켜야 돼요. 더 가면 꽝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보현의 가족 치료에 있어서 가족 투사에서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되고 또는 누군가를 잡아당겨서 자기 편을 만들고 끊임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성경에도 보세요. 다윗 왕이 얼마나 믿음의 왕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 왕의 가족 그 체계를 연구를 해보면 불행하게도 거기에 다 이렇게 뭐 후궁도 있고 뭐 왕비도 있고 이방 나라에서 데려온 또 후궁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들이 수십 명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그래서 결국은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왕자가 다들 불러놓고 나서는 거기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윗 왕은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죠. 그게 뭐냐면 거기도 편애가 있고 또 무시하는 아들이 있고 멀리하는 아들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 가족 체계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항상 미리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다 영적인 것만 다루라고 그래. 그냥 다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건 사실은 목회자들이 정신치료는 정신과 의사가 하는 거예요. 심리치료는 심리학자가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분석이나 판단을 못 합니다. 저 교인이 왜 저러지?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어떨 땐 너무 기분 좋아서 찬양하고 기쁨에 들떠 있다가 어떨 땐 시무해가지고 쭉 쳐져 있어. 그런 이런 것들을 의식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것이 바로 패스토링 카운셀링, 목회 상담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거나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는 어디나 상담실이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재, 구청 단위에서 상담실 자꾸 만들잖아요. 왜? 너무나 많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방치하면 그거 죄란 말이거든. 그래서 그냥 믿사오니 기도하면 돼. 이건 진짜 옛날에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70년대 초나 얘기야. 이제는 전문화 시대예요. 모든 게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IT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으로 해서 다 모든 게 전문화 시대인데 심리학과 정신적인 이 분야가 사람들을 분석하는 힘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MRI 찍듯이 MRI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조증인가? 그럼 왜 조증이 있어? 파고들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주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징검다리도 되는 거죠. 심리치료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전문화해. 목회도 전문화. 그리고 왜 교회의 증적이 뭐예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도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항상 인생은 병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고와 멍에 뿐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forever. 영원한 안식을 주겠노라. 내게로 오라. Come to me, please. 주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 가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심리적으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엉켜있는 그 탈에 가족에서부터 시작돼서 가진 분노, 갈등, 대립, 또 사회생활 하면서 또 그것이 더 강화돼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조증이나 우울증이란 말이죠. 또는 분열증이란 말이죠. 아니면 내 안에 하는 분노에 대한 것들이 발산이 안 되니까 분노 증후군이 생기기도 하죠. 네. 괴테가 쓴 소설 중에 유명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 소설이잖아요. 옛날 뭐 다 대학 때 지성이라 그러면 무조건 이제 필독서를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은 베르테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미오 줄리엣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슬프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하니까 너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자살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독일 사회가, 젊은이들이. 그래 따라 죽네. 그걸 베르테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전에 최진실 영화배우가 세상을 떠나니까 불행한 일로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이 돼가지고 따라서 자살한 사람들이 막 생겼었어요, 한때. 같은 처지에 있는 우울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게슈탈트 치료법에도 있었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 Here and now라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나를 부르소서.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Please send me, my Lord. 나를 보내소서.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치료를 할 것인가? 누군가가 하겠지. 교회에서도 그걸 회피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면은 방치를 하면 그 한 영혼은 뭐가 될까요? 예수님은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 그랬어요. 또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제사장들, 율법사들은 그 안식일 날 모른 척 하고서 제사 지내러 간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자를 모른 척 했잖아요. 그때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데려가서 피도 닦아주고 상처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줬다 그랬어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 속에서 외롭고 자살의 유혹을 느끼고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교회가 그런 사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선진국들은 다 그 상담 클래스가 다 있어요, 교회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와서 상담을 배워요. 네. 바쁘니까 저녁에 와서 공부를 해요. 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필라델피아에서도 저녁이 되면 학교 교사들, 목회자들이 미국 티처들하고 와서 2년 과정으로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은 왜 밤에 피곤한데 공부를 하며 교사들은 왜 와서 공부를 하겠어요? 상담을. 그거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이들이 막 그 마약하죠. 폭력을 하죠. 미국에서 아이들이. 망가지죠. 또 한 집꼴로 이혼이야, 미국은. 우리 한국도 이제는 그 모양이 된 것 같아. 아주 자살공화국 1위에 이혼공화국 1위 같아, 내가 볼 때.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이 나라가. 에? 이게 다 리더십의 문제예요. 한국의 지도자들의 책임이고 또 모든 조직에서 책임자들의 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냥 난 몰라야 그냥.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 셀피시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질주의. 어떤 타이틀을 하나 가지면 그냥 내 거 챙기기 바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거지. 예? 밑에서부터 국회 이르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국민들은 누굴 바라봐야 돼?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그러니까 얘다 모르겠다. 젊은이들이 범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국가적 투사라는 거예요. 가족 투사에서도 불행한 일이 생기지만 국가가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잘못된 투사를 받아서 잘못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예. 이게 말세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도움자가 되리다. I'll become a true helper for the period and a disaster situation.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구나. 나도 힘들지만 그렇잖아요. 누가 뭐 시간 나서 누가 뭐 돈이 많아서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좀 빨리 가겠어요. 다세대 전수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세대별로 해서 멀티 제너레이셔널 트랜스미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세대 간에 계속 어떤 그 좋지 못한 문화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계속 학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농촌의 문화를 받아서 서울에 와서도 농촌 문화를 가지고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가족 내에서 청결하게 모든 것들을 배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커서도 또 결혼해서도 모든 걸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문화를 배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배우지 못한 부모가 청결하게도 안 하고 그냥 어지럽히고 막 이런 데서 그냥 막 살다 나면 그냥 그게 안 보여. 더러운 게 안 보여 또. 그래가지고 그냥 내 깔로 두고 방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빈대 때문에 난리 났죠? 왜 빈대가 설치입니까? 우리 한국에. 60년대에 DDT로 다 박멸을 했는데, 그래서 DDT에 암 성분이 있다 해서 DDT를 사용을 이제 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빈대는 사라졌어요. 바람과 함께. 근데 웬 갑자기 빈대 날려, 지금? 난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통로에 문제가 있더라고. 이 아시아권 중국계 뭐 이쪽 저쪽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멀티 소사이어티, 이제는 다민족 사회가 됐어요, 우리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 들어오는 검역 과정에서 빈대가 같이 이민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 빈대는 더 세단 말이야. 응? 그래서 적응력과 면역력이 강해져서 죽지도 않아요, 웬만해서는. 강한 열 외에는 안 죽습니다. 웬만한 살충제에는. 그 지하철 타고 나면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요, 어떨 때는요. 참. 그러니까 보세요. 빈대들도 전수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자기 후손들을 퍼뜨리려고. 네. 그러니까 나쁜 거는 빨리 번지더라고, 모든 게. 그 좋은 문화는 정착시키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원 가족, 오리지널 패밀리죠. 원래의 어떤 우리 집안에 원래의 뿌리가 있는 가족, 거기에서부터 불안이 전수도 되기도 하고, 분노라는 감정이 형성이 되면 그게 또 쭉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수가 돼가지고 트랜스미션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트랜스미션은 집사님 아시잖아요. 잘. 네, 그쪽은 전문가지. 변속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는 주행의 거리만큼 변속을 해주잖아요. 5단까지를. 이런 불안이나 분노나 또는 갈등이나 또는 보상받지 못한 마음이나 또는 지나친 자부심이나 또 그거는 또 교만하게 만들어 또 너무 잘 사는 집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면 이게 또 위화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서로 너무 극단적인 극과 극을 보여주는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이런 관계적 특성들이 3세대를 통해 4세대 전부터 쭉 내려오면서 손자들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순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블링 컴플렉트라 그러는데, 우리 요즘 되게 이제 아들, 딸만 낳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옛날에는 보통 6, 7, 8 막 낳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7명 낳다 합시다. 어느 집안에서. 7명. 그러면 그 7명이 다 틀린 겁니다. 왜?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로 아빠, 엄마로 해서, 그죠? 그 다음 그 위에 또 삼촌들, 엉클들, 이모들, 고모들, 형제들, 삼촌들 다 있어요. 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쪽으로 쫙 갈라지니까 어마어마해요, 거기가. 거기에서 DNA가 다 섞여져서 믹스가 돼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같은 배에서 한 배를 하는데 천만에 한 배가 아니에요. 여러 배를 통해서 나온 복합적인 DNA가 합쳐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형이 같은 배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 아이는 굉장히 예술적이야. 한 아이는 같은 배에서 나오는데도 전혀 그쪽으로는 아주 그냥 적어야 아주. 응?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격도 너무 틀릴 수도 있고요. 응.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러면? 응?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 집에도 보세요. 가인하고 아벨이 너무 틀리잖아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아벨은 최초의 희생자가 됐어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그때 바로 1세대입니다.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어.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온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원죄가 생겨서 그 후에 출생한 가인과 아벨 안에 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오리지널 신이라는 거죠. 원죄가. 거기서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사의 제사의 어떤 희생, sacrifice offering 한 거를,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동생 건 받고, 왜 내 건 안 받으셔? 이 화가 난 거예요. 보세요. 이건 하나님과 이 가인의 문제였지만, 아버지와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만 이뻐해봐. 화가 나는 거야, 하나들은. 그래서 사고 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 왜? 죄가 잉태하면 뭐가 돼? 욕심을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은 죄를 가지고 출생하잖아요.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죄를 시침받으면 뭐가 남아요? 고범죄가 또 남아. 인텐셔널 신이라고 하는 자의적 죄를 짓고 살아요, 또.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시침받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인쳐졌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이제 끝났네. 구원파에서 좀 안 된 얘기지만 자꾸 한 번만 회개하면 회개할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왜? 오늘 죄가 없지만 내일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게 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도 그래요. 어느 한쪽의 자녀가 자꾸만 이렇게 열등할 수 있어. 그러면은 더 똑똑한 언니도 있고 똑똑한 형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잘 이렇게 인성 개발을 통해서 탤런트가 틀리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공부는 좀 떨어지지만 또 재능이나 또는 인성이 좋을 수 있어. 그것을 인정해주고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우드한 감정을 갖게 해줘야 돼요. 자부심, 자존감을 올려주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떻게 다 공부 잘해? 어떻게 다 또 돈만 잘 벌어? 돈 잘 버는 아이도 있고 어떤 놈 또 그냥 사명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선한 사역을 하는 이런 선교에 또 열정 있는 형제도 있고 형제간에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재능을 서로 인정할 조화를 이루게끔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버리면 형제간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 안 봅니다. 서로.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보다 못하다 하는 말이 있죠.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 하는 말이.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가족 체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정서적 단절이 있어요. 이모셔널 컷 오프라 그러는데 컷 오프. 컷은 자른단 말이잖아요. 감정이 통하지 않아 서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감정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 대화가 안 돼. 당신하고는 얘기가 안 돼.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서로 관계 형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신뢰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기 싫어. 심지어는 아빠하고는 말하기 싫어. 엄마하고는 안 통해. 왜 그럴까요? 정서적으로 신뢰 관계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여덟 번째는 사회적 정서 과정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이런 정서 체계가 있듯이 우리 한국도 큰 하나의 정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KBS 음악회 하면서 그 바리톤으로 가곡을 부르고 이 가을에 이제 뭐 이런 요즘 가곡들 많이 이제 공연하잖아요. 이제 예술전당에서도. 그러면 자 보세요. 그걸 정서라 한단 말이에요. 가을이라 가을 바람 솔솔 불어오니 내 마음도 이제 어디로 향해야 되나 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센티멘탈해져. 가을이 오면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인생도 내 인생에도 겨울이 오는구나.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인생에 겨울이 온다. 디모데야 내게 외투를 가져오거라. 이제 순교하기 얼마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그런 인간적으로 외로운 감정이 들어가요. 그걸 정서라 그래요. 사회적으로도 외로운 집단이 많아 일어날수록 그 나라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단절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굉장히 단절감이 많아요. 사람은 넘치는 것 같은데 강남을 가보세요. 사람은 넘쳐서 막 부딪혀. 근데 대화가 없는 부딪힘이고 대화가 없는 시선이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다 보니까 저기 가까운 관계 속에서만 사람들은 의미를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불안감과 우울증을 겪게 되죠. 왜? 보편적인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또 성격적으로도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집중하는 친구관계를 하는 사람일수록 이 문제가 잘못돼 버리면 오해가 되거나 단절이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다양한 멀티 릴레이션을 해야 돼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그런 훈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서 빨리 그 외로움과 그런 분노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사회적 정서라는 것이 풍요해지고 서로를 케어해주고
서로를 도와주려는 그런 정서가 많을수록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봅니다. 자, 큰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현의 가족 치료에서 그 목표는 뭐겠느냐? 치료의 목표겠죠. 첫째는 자아 집합체, 가족이라는 집합체, 사회 공동체, 자신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를 지나치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보다 자신을 독립적으로 분화시켜 나가는 셀프 세퍼레이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자기 분화 훈련이 필요하다. 이걸 좀 제시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각자가 의존하기보다 각자가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또는 대인관계, 사회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서체계입니다. 감정.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감정에 예민하죠. 법으로 해도 안 되는 걸 정으로 하면 다 돼. 저녁에 낮에 가서 아무만 얘기도 안 통하는 게 저녁에 만나서 밥 먹다가 통해.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정에 목말라 한다. 그 정이라는 건 이모셔널,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 감정 안에 사랑이 통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정서 체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탈삼각관계, 아까 제가 강의했죠? 그런 탈삼각관계가 돼서 자꾸 누군가가 문제를 만들고 트러블을 일으킬 때 그것을 그렇지 못하게 하끔 경계를 쳐주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야,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저렇게 해도 그냥 언젠가 되겠지. 그거는 아주 자비로운 마음 같지만 자식을 망치고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성하는 거. 서로 그러니까 적군이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또. 회사 내에서도 아군 적군이 있잖아. 회사 내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이쪽 그룹은 자기들이 똘똘 뭉쳐 있는데 이쪽 그룹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고 싶어도. 그럼 뭐가 돼요? 여기는 외로운 롤리 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월 그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만 여기 핵심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정상인 거죠. 그러면 핵심 그룹은 굉장히 작아. 소수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이 있어. 또 다른 원이 있어.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관심 그룹이 되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사람이야. 언제 갔는지도 몰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거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이 안에 정서체계나 관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차이를 줄여줘야 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평가를 하라. 가족 내에서도 우린 가족이니까 무슨 평가를 해. 무슨 뭐 학기말고사거나 중간고사거나 그게 아니에요. 가족도 서로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부도 살아가면서 젊은 부부들에게 특히 그런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건강한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health evaluation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래서 저래서 하고 비난하는 브레인 말은 좋지 않죠. 그러나 건강한 평가는 성장을 의미해 주는 거죠. 당신은 참 이런 걸 잘하지만 또 이런 걸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아. 해서 그 부분을 더 강화시켜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격려에는 여러분 적이 없어진대요. 그냥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도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리더십이라는 거는 내 주변에 사람이 나를 막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다 성경적인 리더십이란 말이 있어요. 비블리컬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리더십. 사무엘은 어떤 리더십을 가졌을까? 사무엘은 그 영적인 대각성 집회를 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해가지고 대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Come back to our God.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를 합시다. 회개 운동을 일으켰더니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영적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리더십이라는 게 성경적 리더십. 마찬가지로 가족 체계가 됐던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도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가 견인을 할 줄 알아야 돼. 견인 잘 아시죠? 자동차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야 돼. 토잉을 한다. 미국에서는 그걸 토잉한다고 그래. 한국은 견인한다 그러지. 아무튼 누군가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견인을 해줘. 영적으로도 견인을 해줘. 영차 끌어줘 보란 말이에요. 그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평가, 그 다음엔 견인, 격려, 그 다음에 관계를 분화시켜주고 경계를 쳐주면서도 서로 독립성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같은 행복감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 내에 긴장과 불안이 많아지면 반드시 빵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꼭 마음에다 두고 있다가 언젠간 이놈 두고 보자 하다 벼르다가 빵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빵빵 하기 전에 무슨 서부국도 아니고 말이지. 사전에 갈등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거죠. 척도를, 불안의 척도. 아, 제가 좀 화가 나 있네. 저 사람의 기분이 안 좋네. 그걸 무시하면 더 불안이 생기죠. 분노가 올라가죠. 그럴 때는 그것을 척도를 낮춰줘서 욕구를 떨어뜨리는 거죠. 분노의 욕구, 불안의 욕구, 이런 욕구를. 그럼 이런 걸 많아지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려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정적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노력이 상호간에 필요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적인 삼각관계의 범위, 그러니까 레인지, 이 범위를 에리어를 갖다가 확실하게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관계 형성이 되면 세 사람이 다 중에 두 사람은 지편이야. 한 사람만 왕따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두 사람이었는데 A, B가 여기서 A가 B를 누리기 위해서 C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C도 잡아당기고 잘못하면 또 D까지 데려와. 그래가지고 B를 갖다가 제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파워를 형성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왕따당한 B는 화가 나죠. 그러니까 또 가서 D, E, F를 또 데려올 수 있어. 자기 편을 또 필요하니까 지원을 요청해야 돼. 그러면 두 사람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단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처음에 세 사람이 형성됐을 때 여기서 바로 탈삼각 관계를 해체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더 이상 못하게끔 그런 행동을. 예. 친한 친구들 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친한 교육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상담 기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계도라는 게 있죠. 이제 가계도. 그래서 이제 가계도 작성법이라는 거 있어요. 원래 상담 기법에서 배우는 거지만, 이제 노트에다 놓고, 우리 집안에 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나, 또 뭐 형, 동생, 누나, 쭉, 그 다음에 고모, 이모까지, 삼촌까지를 쭉 이름을 쓰면서 가족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엔 거기에서 가족 구조를 갖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도식화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는 어땠나? 좋았나? 나빴나? 아빠와 엄마의 관계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한가? 또 형제 간에도 좋은 관계가 있죠. 형제끼리도 좋은, 뭐, 큰형하고 또 뭐, 가운데 동생하고 좋을 수가 있고, 큰형하고 또 바로 밑에 동생하고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어르렁어르렁 거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틀려요, 관계가. 그거를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쭉. 그래서 가족 구성에다 모든 정보를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 또 건강에 대한 거, 또는 습관에 대한 거, 또 하는 일, 역할, 모든 것을 다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노그램이라고 해요. 제노그램을 가계도란 말인데, 이제 우리 미국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제노그램이라는 건 family structure나 family relationship picture란 말을 쓰는데,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만들어서. 예. 그런 목적은 가족의 역할을 분화시켜주고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보고, 또 가족 내에 상호 간에 균형 있는 관계, 균형이 잘 안 되는 관계를 서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치료법을 만드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탈삼각 관계에 대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나의 입장, I 포지션이라고 하죠. 내 입장, 또 내 입장이 있죠.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입장에 서 있어야 되고, 가족 내에도 다 자신이 다 나가 있잖아, 나. 다 그 형제들이 다 나의 입장이단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 대한 훈련들을 잘 해나가면, 또 그들이 가족이 사회에 나가서도 나의 입장이 있는 거죠. 건강한 나의 입장을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수동적이야. 나가면은 이렇게 좀 수동적이 돼서 자기가 할 말도 참아. 물론 성격이 또 활발하고, O형 같은 스타일들은 또 말을 잘해요. 그렇지만은 또 뭐 이렇게 좀 소극적인 성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속으로 쫙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병이 되겠죠.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그래서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Make clear my position. 나의 입장을 상대에게 분명히 전달하라. 전달해야 화가 나 있는지도 알고, 기분 나쁜 줄도 알고, 생각이 뭔지도 알잖아요. 내 생각을 전달하지 않고는 그냥 알겠지, 언젠가 이해하겠지.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예. 그런 이제 관계 실험을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체가 돼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가, 저분하고는 어떻고, 또 저분하고는 어떻고, 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 놓고도 셀프 릴레이션십 그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관계 테스트를. 그래서 이분하고는 좀 뭔가 조금 껄끄럼하다. 이분하고는 뭔가 좀 대화가 필요해. 이분하고는 또 내가 너무 좋은 관계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모든 관계를 내가 관계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relationship experience를 하면 거기서 더 좋은 우리가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행복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칭입니다. 마지막이. 말 그대로 코칭은 뭐 축구 코치가 선수들 훈련시키고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팀워크를 만들어주고 하듯이 6번은 바로 코칭인데, 가정 내에서
이런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되거나 분화가 안 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는 뭐 좀 기분이 안 좋거나 분노감이 많거나 이런 가족들에게 코칭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유아원 어린이집 단계는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그 관계 만들기가.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 가기 싫어해. 그러면 부모는 빨리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이가 감정이 솔직하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즉 어린이집에 누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분 나빠, 나 가기 싫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잘 안 가려 할 때. 아니면 또 엄마하고 애착이 너무 심해. 난 엄마가 너무 좋은데 떨어지기 싫어. 그래서 또 안 가려고 그래. 아이들은 단순하니까 거의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체크를 해서 빨리 너무 애착이 심하면은 애착 불안이 일어나요. 아이가. 엄마로부터.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애착 불안이 생기니까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의존도 너무 심해지고 나면 스토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헤어지자 그러면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분노감에 막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릴 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 그만큼 훌륭한 분화를 시켜주고 independence feeling, 독립성을 만들어주고 또 이 삼각관계를 자꾸 만들려는 사람들은 그걸 빨리 분리시켜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좋은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좋은 시간을 주시고 보혜의 가족 치료를 통해서 또 심리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또는 한 가족 내에 또는 사회 또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또는 대립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행복한 관계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또 갈등이 있는 분들, 분노감이 많은 분들 또는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는 지나친 애착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의존도가 많은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잘 깨닫고 이해를 해서 건강한 사회생활, 건강한 가족관계, 분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좋은 치료 기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잘 적용을 하고 또 노력을 하면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그런 많은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